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통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내일부터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에 앞서 서로 생각을 맞춰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통합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했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 정당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정비한 그런 협력, 연대, 통합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당대당 통합까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두 대표의 만남은 일단 정책연대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어제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27일부터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정책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서 정책연대 협의체부터 우리도 빨리 그럼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자. 다만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연대를 위한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도 양당의 정책연대를 거론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동의했던 내용이 정책연대였습니다. 함께 그 생각을 맞춰보자는 그런 의미로 양당의 의원 3명씩 참여해 시작되는 정책연대 협의체가 과연 통합이라는 종착점에 다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충남과 충북, 전북 지역에서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서산 장홍저수지와 충북 청주 무심천, 전북 정읍 독림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당진 성문 간척지에선 H7형 바이러스가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km 이내 지역 안에 있는 가금, 사육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할 예정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거주하는 건물에 택배기사로 위장한 40대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정 씨의 마필 관리사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거주하는 서울 신사동의 한 빌딩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분쯤 이곳에 한 괴한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40대 남성 이모 씨를 10여 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한 이 씨는 경비원을 협박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키를 열어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경비원과 보모를 제압한 이 씨는 정유라 라오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침입했고 때마침 정 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A 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정 씨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의식 있는 상태로 올라가. 이 씨는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전에 정유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획적인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죠.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였는데요.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저에게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결백과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강력하게.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지낸 전 전 수석이 도망칠 염려가 크지 않고 주변 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우려도 났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게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지난 2015년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강 수사에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의 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제 정신들 차리고 제동을 걸려나 보다라며 정부의 무리한 수사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망난 탈출도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것도 파헤치기가 이젠 좀 어렵게 되지 않느냐. 홍 대표의 쓴소리는 지난 14일 필리핀 순방에 동행한 김정숙 여사의 말춤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민들이 살기가 더욱 팍팍해져가는 마당에 말춤이나 추면서 축제를 즐기는 저들을 바라보는 국민은 한숨 나오는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을 주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예단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칼날을 세웠습니다. 법원의 석방 조치 소식에 정치권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정치 댓글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내일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변호사들의 집단 사퇴, 재판 보이콧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달 변호사 집단 사퇴와 함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2일 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한 차례도 만나지 않는 등 재판을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앓고 있던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단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분을 얻기 위해 재판부가 몇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 다시 거부당하는 과정을 거쳐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 재판 결과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북한 병사 귀순을 계기로 중증 외상센터에 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가 한 달 안에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이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판문점 북한 병사 귀순을 계기로 시작된 중증 외상센터 지원을 위한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원은 기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호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국종 교수뿐만 아니라 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권역 외상센터에도 인적, 제도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 중증 외상센터와 관련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40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100억 원 남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년 예산을 8.9% 줄여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청원을 법과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역시 외상센터 지원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한 달 안에 내놓아야 합니다. 외상센터 지원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법 개정처럼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수용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눈과 비바람이 거셌던 가운데 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 시험이 어려웠던 탓인지 학교마다 수만 명의 수험생이 논술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김현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성균관대학교 서울 캠퍼스 앞.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논술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국세통을 이뤘습니다. 수능 시험이 어려웠다는 평가 속에 수험생들은 논술 전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학교에서 논술 프로그램 있는 거에 참여해서 이거 논술 준비하고 좀 수능이 어려워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지금 그냥 현재 최선을 다하려고요. 학부모들은 높아진 논술 열기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시 쓸 수 있는 데도 6개 다 지원도 했고요. 그리고 논술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시행됐는데 그 경쟁률이 50대 1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진 점이 논술 전형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절대평가제로 수능 최저 충족자 수가 늘어나고 논술 결시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논술에 대한 어떤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논술의 합격 점수 또한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불수능의 여파로 논술 전형을 뚫기 위한 수험생들의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포항에는 그나마 안전한 대피소로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머물고 있는 독거노인들도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이동이 불편하거나 정든 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과 가까운 포항 흥해읍의 한 마을입니다. 8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산 조동춘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지진과 싸우고 있습니다. 찢어진 벽지 사이로 흙가루가 쏟아지는가 하면 또 다른 벽은 손만 대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심장이 약해가 심장 수술까지 했거든. 했는데 현재 약간만 소리만 무슨 소리 바로만 시에 불어도 막 가슴 우르한 게. 최선학 할머니 역시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진이 올 때마다 눈을 꼭 감고 공포를 참을 뿐 다리가 아파 움직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이래도 몸이 말해들이 어지간하면 그냥 죽어지는 듯하면 이 자리 있다가 죽지. 이처럼 진안 근처인 흥해읍에 사는 독거노인 380여 명 중 270명은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지진에 깨진 연탄을 보상받지 못해 추위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돈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둘이 사는 거 빳빳하거든요. 뭐 겨울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 빚이라도 내가지고 연탄 사떼야지. 집을 떠나지 못한 채 지진 공포는 물론 추위와도 맞닥뜨려야 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살핌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었는데요. 왜 못 만나고 돌아갔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북한의 요구를 중국이 들어주지 않아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은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북한을 찾았습니다. 애초 숭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터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그 이유를 일본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북중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김정은 위원장이 숭 특사와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은 중국이 특사 파견을 타진할 때부터 특사를 받으면 제재를 완화할 건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렵자 이를 벗어나려는 초조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지금의 대북 제재가 실제로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아마 이번 특사 관련된 문의를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북한은 과거 중국이 보낸 특사 2명은 공산당 정치국 위원인데 숭 특사는 이보다 직급이 낮다는 불만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숭 특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불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얼마 전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장면이 관심을 끌었죠. 법률 미꾸라지라고 불리던 우 전 수석이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 전 수석 이름으로 된 SNS에 이에 대한 심경이 올라오고 또 느닷없이 수험생을 격려하는 글도 있다고 해서 봤더니 진짜 우 전 수석이 쓴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SNS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검색하자 큼지막한 인물 사진과 함께 게시물이 쏟아집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심경이 담겼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황당하다며 어차피 죄가 없으니 걱정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 전 수석이 운영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무렵 의아함을 더하게 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지난 23일 수험생들을 격려한 것인데 느닷없이 자신의 딸도 삼수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더니 수능 시험 종료는 끝이 아니고 진정한 시작이라고 당부합니다. 더 아래 게시물에는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글이 올라온 이 SNS는 누군가 우병우 전 수석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에도 우 전 수석을 희화화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지목받는 우병우 전 수석이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그를 향한 풍자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여학생이 학교 교감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직위 해제 상태인 교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얼마 전 교감 선생님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몇 달 전부터 교감이 불쾌한 연락을 해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였는데 수차례에 걸쳐 단둘이 만나자고 권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영화를 보러 가서 손까지 잡았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교감은 수능 직전 학교에서 직위 해제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에 접근하고 교감선생님 직위 해제를 때가 학교에 출근 못합니다. 그 학생은 지금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교감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입시에 혜택을 받는다는 악성 소문까지 돌며 피해 여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캄캄한 밤엔 주변에 다른 차들이 잘 안 보여서 운전이 어려운데 특히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화물차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시죠? 근데 정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 화물차들이 덩치는 큰데 먼 거리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데요. 매년 1,500건이 넘는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 교차로에서 집채만한 화물차가 덜컥 나타나자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추돌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야간 도로에서 갑작스레 맞닥뜨리는 화물차는 도로 위 흉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갑자기 화물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크게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하는 화물차 추돌 사고는 매년 1,500건, 사망자는 107명에 달합니다. 밤길 화물차는 대체 얼마나 안 보일까 실험해봤습니다.
150m 거리에서 오른쪽 화물차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하지만 15만 원짜리 반사띠를 부착한 왼쪽 화물차는 확연하게 보입니다. 15배나 눈에 더 잘 띄는 겁니다. 하단 양쪽에 후부 반사판을 붙이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차량의 거리나 크기를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띠를 통해서 이를 개선을 할 경우 야간 추돌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형 화물차에 대해 반사띠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한때는 없어서 못 먹던 귀한 우유가 요즘엔 찬밥 신세입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던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좀 줄었고 우유를 대체하는 식품도 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흰우유가 무한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의 한 우유 대리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인근 학교에 하루 1000개가 넘는 우유를 납품했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출산으로 우유를 마시는 어린이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칼슘 등을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식품도 많아지면서 우유의 인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우유를 많이 남겨요, 친구들. 우유는 버리진 않고 남으면 독서 선생님하고 전사실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건 옛말. 이제는 특정 기능을 강조한 맞춤형 우유가 대세입니다. 아연과 초유 성분이 함유된 유아우유, 유산균을 넣어 장에 좋은 우유 등 특정 소비층을 겨냥하는 겁니다. 보통 우유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좀 뭐가 더 추가됐다고 하니까 지금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 한번 와봤어요. 업계는 젊은 층의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디저트 카페도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급 우유를 원료로 하는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팔지만 오래된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우유 업체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게 특징. 흰우유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미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슈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 이 파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검찰 수사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이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그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 세 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검찰발 보도를 통해서 저에게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았다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이 지금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제 의원총회장에서 이제 발언을 한 건데, 때마침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활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최경환 의원을 감싸는 게 아니냐. 일부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또 내부에서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활비 관련한 특검이나 국정조사하고 최경환 의원 사건하고는 사실 별 연관성은 없고요.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직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그전 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 주장을
한 것이고 너무 편파적이다라는 그렇죠. 지적이신 거죠. 예. 그리고 최경환 의원에 대한 최근에 검찰 소환이나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최경환 의원의 소환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난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법질서나 기존 국가 체제를 네. 좀 존중하는 소위 그 우파 정당의 기본적 한계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 전 총리가 형이 확정되고 뭐 형을 다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을 때도 한명숙은 억울하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건 개인이 대응을 할 문제다. 개인의 문제다. 뭐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당 일부에서는 또 특히 최경환 의원 본인은 이 수사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사가 기본적으로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사실은 뇌물죄 성립 요건에 딱 떨어지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재부 장관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정원 예산을 깎지 말라는 취지에서 준 거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뇌물죄의 성립 요건,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객관성을 다 진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준 사람도 사실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죠. 근데 본인의 죄를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속 요건에 딱 맞춰서 진술을 했을까? 그럼 뭐 달리 생각해 보면 뭔가 이거 대신 다른 좀 소위 검찰과의 딜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소위 표적 수사 내지는 어떤 목표를 갖고 이루어진 기획 수사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이 기본적인 최경환 의원의 입장으로 지금 하신 보입니다. 말씀은 최경환 의원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최경환 의원과 또 가까운 의원들이 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본인의 뇌물 공여죄를 스스로 그렇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수가 있느냐. 보통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더라도 좀 부인하는 게 상례인데 이건 좀 수사가 좀 이상한 뭐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여권의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전에 한명숙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시절에도 소환에 다 응했고 재판에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줬다는 분이 말을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번 특검은 최경환 의원과는 별도다라고 하시면서 좀 저희가 생각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별도인데 박근혜 정부에 했던 것은 특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고요. 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명확하게 범죄 요건이 성립될 만한 그리고 사실 뇌물죄 같은 경우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준 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뭐 3자 대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아니다 뭐 그때 받은 바가 없다 예를 들면 뭐 찾아왔는데 나는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입장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훨씬 더 의구심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특검과 국정조사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보고요. 지금 최경환 의원의 이것에 대해서는 김철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8일 날 피의자로 소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은 억울해서 소환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같은데요. 일단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좀 특정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이현수 기조실장 등의 진술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검사 출신이시니까 우리 김영남 전 의원은 뭔가 딜이 있었지 않겠느냐 얘기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건 수사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얘기하는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기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언을 했다. 이건 그만큼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잘못이라는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특정돼서 뭔가 표적 수사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피의자로 소환됐을 때는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에 응해야 된다. 예. 그리고 가서 본인의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갈비 관련해서 이제 뭐 특검하고 뭐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명백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타기 아니면 물귀신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 높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국정농단에 관련된 그 세력이 다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전혀 그것을 극복하려고 뭐 본인들은 노력한다 하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게 감흥이 없는 상황이고 특히 뭐 검찰과 법무부 얘기까지 하는데 예, 예, 그럼 예. 본인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검찰과 법무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반성해보면 알 건데 그걸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을 하고 국정조사까지 하자? 네. 글쎄요,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그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시간 벌기하고 물타기 하는 거고 결국은 물귀신 작전으로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좀 여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최경환 의원은 지금 제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검찰한테 좀 뭐 겉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은 속으로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뭐 이제 최경환 의원이 뭐 검찰 수색에 응하냐 마냐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데요. 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죠. 오늘이 지금 26일이니까 28일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놓은 소환 이제 요청을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김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뭐 곤란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최 의원이 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입장은 아마 좀 억울해서 출석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는 뭐 12월 2일 날 예산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또 임시국회가 열리면 임시국회 끝나는 날까지는 당장은 체포하기가 좀 어려워 본회의에서 보입니다. 혹시 뭐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거나 이럴 일은 글쎄,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또 일부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네네. 이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뭐 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거고요.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또 체포동의안이 막상 본회의에 올라오면 종종 많이 통과가 됐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남 의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차례가 많이 오네요. 예. 오늘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이슈가 좀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당 통합 얘기할 때는 또 조금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특검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저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특수활동비 조사 부분에 대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거는 왜 박근혜 정부에 이루어진 건 안 그래도 지금 검찰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특검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보면 좀 편파적이고 외눈박이 수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 김대중 정부 시절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의 특갈비가 청와대에서 곳곳에 쓰인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다면 그거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은 국정원 특갈비가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것 자체가 상납이고 뇌물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 정부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검찰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특활비도 고발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뭐 법무부 근무하고 검찰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불문율 비슷한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반공식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뭐 예, 1년에 예.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가까운 데서 보면 검찰총장 개인에게 주어진 특수활동비가 매달 상당 금액이 법무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건 뭐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하고 뇌물 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뇌물이 아니라 그러면서 왜 딴 거는 무조건 관계 그게 공적인 용도로 쓰였던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을 했으면 당연히 횡령이고 그건 문제 삼아야죠. 근데 공적으로 쓰인 게 확인되더라도 뇌물이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논리 아니냐, 검찰의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핵심은. 네. 이에 대해서 뭐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검찰 수사든 특검의 수사든 어떠한 근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혹은 더 확장해서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지금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그냥 김영남 의원이 의원 시절에 있었던 모든 행적을 한번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 관행처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관행이라면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이어졌어야 관행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참모들은 그런 일이 없다. 예전에 있었던 것들 우리가 끊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참모나 관계기관에 계셨던 분들이 내가 계속 받아왔다. 나는 받는 게 관행처럼 인지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래서 나도 받았으니 전임 정권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편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지금 MB 정권과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받았다고 다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전에는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무턱대고 다 조사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특정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성사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1,000만 불 플러스 알파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적시를 하면서 과연 국정원 특활비가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안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국정조사 특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거나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반대한다고 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또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여서 하는 특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장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 과도한 정치적 상황이고 또 최근 이 최경환 의원과 관련한 물타기 효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좀 합리적인 주장을 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 부분에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적 문제와 정보활동비로 사용한 내용과 개인적인 착복의 문제는 전혀 다른 측면이죠. 그렇죠. 네.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지금 뭐 2007년도 무슨 얘기, 김만복 사건, 그러니까 그 국정원장 시절 얘기까지 하는데요. 이게 지금 청와대로 와갖고 그게 북으로 넘어갔나요? 아니면 북에서 바로 국정원에서 바로 갔나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떳떳하고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현금으로 찾아서 007 가방에 넣어서 CCTV 없는 장소 찾아서 그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렇게 5천만 원 1억씩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계좌로 보내서 그냥 공적으로 다 증거 남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마치 그것이 사적인 용도는 아니면 용도와 별도로 꼭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돼야 될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하고 법무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다 현금 찾아서 남 몰래 갖다 줬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은 국민의 상식선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에 맞아서 예를 들면 정당한 돈이면 정당하게 건너가서 정당하게 집행이 됐으면 이걸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 또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돈처럼 현금으로 찾아서 그것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CCTV 없는 곳에서 현금을 건네고 그 건너간 돈은 어떻게 쓰여진지 알 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용처에 대해서는 뭐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흘리기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 용처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아니, 뭔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공식적으로 계좌 입금되고 이랬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 아니냐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그 김만복 원장이 사용했던 돈도 사실은 뭐 북한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좌 입금해 준 건 아니고요. 그리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흘러갔던 거 아니냐라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1억 원도 계좌 입금한 건 전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계좌로 주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 부분 일단 수사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사용처에 대해서 아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 심사에서 일단 석방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으로 수사가 계속 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님은 소명됐다고 보시면 예, 앞으로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치 안전한 것으로 모셔야 됩니다. 장관님 밀고 자,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 모두 다 풀려났습니다. 구속적부심. 자, 앞서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합하냐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한 건데요. 이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은하 전 의원님께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원이 같은 법원인데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언뜻 국민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적합하냐 이 결과가 이 여부를 떠나서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전혀 이상할 것은 없죠.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구속영장 발부가 적합했느냐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제도고 그건 판사는 틀립니다만 보통의 경우에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다 이제 좀 판사 경험이 오래된 법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요. 저는 검찰의 최근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이게 법 제도에 있고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이것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이게 무슨 마치 무슨 적폐청산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고 또 그게 인터넷에서 소위 신상털기로 이어지고 또 민주당의 여당 의원들이 이거에 합세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어떤 사법체제를 존중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어차피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만 그것이 무죄라고 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된 이후에 어떤 변경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양자간에 뭐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측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혀 사정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적부심 풀려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일반적인 구속적부심의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 판단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도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그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해가지고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이제 검찰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면서 이게 마치 약간 균형 맞추기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에서 그렇게 풀어놨다면 좀 다른 문제겠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은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전 정무수석이라고 할지라도 현 정부의 상황이라도 필요하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주요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이 계속 이제 기각이 되고 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정치권 정당 관련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는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벌써 정계 개편 이야기는 분위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치가 할 일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정말 정책이든 선거든 앞으로 크게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앞장세워서 나가고 있는 점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입니다. 이념 정당과 문제 해결 중심 정당,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또는 기득권 양당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유식 하나 사와야 돼. 이유식이요? 왜요? 예. 초점 떨어지게. 통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구상유치 말씀하셨으니까 예. 거기 이어서. 그렇죠. 예. 나는 안철수가 아직도 우유 구상유치하다는 냄새가 게 난다. 아니라 예. 저 비린내가 난다. 예.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유식 하나 싸우려고. 이유식. 자, 김철근 대변인님, 지난주에도 출연을 하셨는데, 지난주 이후에 또 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좀 더 통합적으로 지금 가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당내 공론화를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했고요. 네.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그 통합까지 해야 된다 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선거연대까지 해야 된다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선거연대도 어렵다, 안 된다 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구성이 나왔고요. 그럼 현재로서는 통합 또는 연대의 한 70% 정도? 그렇죠. 그런데 지역위원장들이 원래 195명인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내외를 다 합쳐서 본다면 통합이 훨씬 더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도 당내 여론조사와 국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합쳤을 때 통합을 했을 때 지지도가 그러니까 19.2%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이제 2당으로 올라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당내 지지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제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계속 그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어제죠, 어제 그 바른정당이 의원 지역위원장 연찬회를 해서 내일부터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하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연대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예산과 입법을 가지고 정책연대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좀 기울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오셨을 때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조금 전에 들은 박지원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20% 가까이 되는 것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워낙 노련한 그 정치인이고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노회한 정치 구단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근데 역사의 흐름은 도도하게 흐른다고 봅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시대가 요청하는 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87년도에 13대 대선에서 3위를 합니다. 3위를 하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8석밖에 안 된 현역 의원의 꼬마 민주당인 이기택 대표가 있는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야권을 재편하기도 했고 다시 정계복귀해서는 97년도 대선을 앞두고 전혀 정체성이 다른 이른바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종필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자민련과 DJP 연대를 하기도 해서 정권을 잡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 통합, 세력 확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왜 중요하냐면 기득권 양당 정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은 보고만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민주당도 그 힘을 끌어당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중도 개혁주의를 확장시키는 이 전략을 써서 뭔가 중도가 확고하게 힘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김용남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바른정당이 계속 남아 있어야 사실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것도 관심입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분들을 이제 집 나갔던 가족들, 가출했던 가족들이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가출했던 가족들 돌아오는 건 반겨줘야 되는데, 그냥 가출한 게 아니고 집에 불까지 지르고 가출했던 가족들을 그냥 받아주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조금 시간이 있다가 지난 이후에 다시 다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시한 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조건부로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남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상권에서 출발하며 공기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8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아침에 짙게 꼈던 안개는 점차 옅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경기도와 충남, 전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낮에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이 13도, 대구가 15도, 부산이 17도로 어제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